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대기자 가방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새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한 십몇 년 전에 SBS에서 제공한 가방 아직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CBS 제공도 아니고 SBS 제공 가방을 들고 다니세요? 뉴미디어 포럼에 참석했는데 예, 예. 또 돈 내고 참석하는 거라고 또 선물을 다 주더라고요. 예. 그걸 아직도 들고 다니시는 네, 거예요. 그래요. 위장 전입에 대한 얘기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예. 있는데 위장 전입은 아까 이제 55.4%가 우리 가족은 경험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아까 44%였나요? 42%였나요? 경험을 해봤거나 고려는 해봤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군요. 예. 질문 드려도 돼요? 예. 저야 뭐 해보셨어요? 투명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 저도 30년 전에 해봤습니다. 예. 잠깐만요. 변상욱 대기자 괜찮으시겠어요? 예, 뭐 장관 되는 걸 포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전에 아니 위장 전입을 변상욱 대기자가 왜? 서울에서 청약저축을 아무리 들어봤자 아파트를 분양받는 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때 뭐 분양이 그랬죠. 예, 서울에서 집 구하는 건 포기하자. 예. 차라리 기차를 타고 멀리 출퇴근을 하더라도 예. 지방 도시에다가 조그만 아파트라도 내 집을 가져보자. 라고 지방으로 오히려 갔어요. 근데 이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지방에 있는 선배한테 이제 주민등록을 옮겨놨었죠. 그러다가 뭐 몇 달 있다가 또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청약 받으려고 아파트 청약. 예. 지금은 청약 아무데나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부동산법이 이제 특히 2006년을 중심으로 해서 확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서 법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예. 위장 전입을 50세에서 60세까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 위에는 또 청약저축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나이 많으시면 또 소용이 없고 그 아래 세대는 또 법이 바뀌어서 소용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나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 따질 때 예. 그런 시점들을 다 보면서 자료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하. 위장 전입했어? 그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오타가 생기죠. 그렇게 네.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청약 아파트 분양을 그 지역에서만 받게 하는 그 법이 적용될 때는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네. 어쨌든 괜찮으신 거죠? 예, 뭐. 변상욱 대기자의 고백,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괜히 뜨끔했네요. 오늘 기자수첩 주제는 위장 전입은 아니고 뭐 가지고 오셨어요? 검은 모자 테스크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은 모자라 그러면 그 특수임무를 띈 검은 베레 특전사들 얘기 아니에요? 검은 그걸 모자? 이제 검은 베레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예. 대개 조직에서 서로의 의견을 내놓았을 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른 척 넘어가주면 아하, 예. 내가 또 내놓았을 때 저 친구도 나를 또 봐주겠지 하는데 그러다 보면 조직에서 쓴소리하고 비판하고 예.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은 모자라는 게 생기는데 회의할 때 6색깔의 모자를 준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색깔에 따라 역할이 정해집니다. 내 의견이 혹시 다르더라도 내 모자 색깔에 맞춰서 의견을 내야 됩니다. 흰색은 중립과 객관, 노란색은 긍정. 예. 무조건 긍정적인 의견을 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나쁜 점만 무조건 들추면서 약점을 파헤치는 거는 검은색입니다. 검은 모자 기법은 기업에도 적용이 되고 언론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검은 모자를 쓰는 날이 되면 검은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무조건 비판만 해야 돼요. 선배의 기사건 국장의 의견이건 무조건 비판하면서 다닙니다. 그런 기법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조직에 어떤 생기를 경영 기법입니다. 불어넣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첫 번째 수석보좌관 회의를 하면서 예.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거침없이 내놔라. 그것이 여러분의 의무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검은 모자를 반드시 써라. 예. 경찰도 수사할 때 보면 굿캅, 배드캅 역할이 다릅니다. 예. 먼저 배드캅이 들어가서 피의자를 거의 막 겁을 팍팍 주면서 마구 질러댑니다. 그러다가 이제 굿캅이 살짝 들어가서 예. 앞에 사람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내가 좀 이렇게 미안해 하면서 아하. 달래서 이제 정보를 살짝 다시 꺼낸다든가 예.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고 군대에서는 자기 팀의 약점을 공격해서 개선 방안을 찾는 그런 가상의 적군을 운영합니다. 우리 부대가 얼마나 제대로 잘 지키고 있나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나를 예. 적군을 갖다 임시로 만들어서 투입하는 거죠. 가상의 적군. 예, 그걸 레드팀이라고 합니다. 빨간 레드팀. 레드팀. 청와대가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검은 모자 레드팀 이런 걸 꾸릴까 검토한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죠.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을 내정할 때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예.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엉뚱한 질문도 나오고 엉뚱한 허점도 드러나고 그렇죠. 본인이 미쳐 이건 별거 아니니까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사전에 샅샅이 걸러내려면 담당자가 열심히 뒤지는 게 아니라 아예 적의 입장에서 예. 야당의 입장에서 아주 매서운 기자의 입장에서 파헤치는 접근이 필요하다. 레드팀은 그러면은 청와대 내 야당. 그렇죠. 약점만 잡아내고 단점, 뭐 보완할 점 이런 것만
잡아내는 역할을 맡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이건 물론 청와대가 직접 운영할 가능성이 크겠죠. 만들어져도. 근데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국정운영 보고서에 이미 제안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요? 신정부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 이제 레드팀 프로세스가 도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필요성 얘기가 나오고 예, 예. 뭐라고 돼 있냐면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레드팀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외부의 시각과 비판을 전달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청와대도 이걸 받아보면서 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라도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이번 거죠. 인사청문회 예. 거치면서.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처럼 조직이 일치 단결해서 열심히 일하면 비판 의견을 내놓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팀이 막 혼란스러우면 예. 서로 비판도 오고 하는데 팀이 너무 호흡이 잘 맞으면 예. 갑자기 우리 팀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말 꺼내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조직이 실책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수준의 레드팀은 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레드팀이란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매일매일 회의를 합니다. 매일매일 9명, 1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좋은 쪽으로 한번 방향이 잡히고 나면 계속 좋은 쪽만 생각하게 돼요. 네. 그때 누군가가 그런데 이런 일은 없을까? 제가 그렇죠.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그래요? 예. 검은 모자 쓰고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레드팀이 필요한 건 야당과 언론 쪽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인사청문회 때 질문 수준이 좀 미달되는 수준도 있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엉터리 의혹 제기인 게 뻔한 것들도 몰라보고 그냥 막 제시하더군요. 예. 무조건 어디에 인턴만 들어갔다 그러면 압력 넣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예. 인턴 채용은 다 특혜 의혹은 아니죠. 그 회사의 사회 이사를 지냈다거나 그 회사의 경영진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거나 사전 접촉을 했거나 뭐 이런 걸 내놔야 되는데 무조건 자백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김상조 내정자에 대해서 나왔던 것 중에 보고서를 왜 논문으로 따로 실었냐 이런 문제 같은 있었죠. 경우. 예. 보고서의 논문 게재는 사전 승인만 받으면 다 하는 겁니다. 사전 승인 받으면. 예. 또 어떨 때는 보고서를 부탁하면서 보고서 내신 다음에 좀 중요한 학술 잡지에 많이 좀 실어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네 보고 내용이 더 이렇게 홍보가 되도록 아하.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보고서를 논문으로 바꿔서 게재할 때 예. 함께 보고서 만든 사람들을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줬냐 안 올려줬냐 자기 걸로만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밝혀져야 되고요. 그래요. 또 하나 뭐 시간이 남으니까 조금 뭐 말씀드린다면 아까 저 위장전입 얘기 나왔잖아요. 예. 주택을 구할 때 구입할 때 다운 계약서, 예. 다운 계약서. 부동산 조치법에 의하면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1억 원에 샀으면 1억 원에 내. 실거래 그대로. 네. 근데 지방세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지방세 시가 표준액만 넘으면 허용을 하게 돼 있고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표준 시가가 공지 시가 넘으면 그 지방세 시가로 표준액이죠. 그러니까 공시가. 예. 그러니까 그게 한 30% 차이 나요. 1억 원짜리 실거래나. 집을 사면은 7천만 원만 넘게 신고를 하면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7천, 8천, 9천 어느 걸로 할까? 네, 예. 그럴 때는 세금 내는 사람의 절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세금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죠. 예. 그 절세권에 의해서 이제 한 7천이면 7천, 7,500이면 7,500을 쓰도록 허용됐던 그 혼란스러운 과도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06년 기준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위장 전입 자체가 좋은 건 절대로 아니다. 그럼요. 3336님 학교 배정 때문에 주소 이전하는 사람 요즘도 많습니다. 5594구님 투기나 자녀 학군 때문에 위장 전입한 건 이분도 역시 안 된다. 그렇지만 아까 변상욱 기자 얘기처럼 뭐 예전에 혼란스러운 그때에 그러니까 법이 혼란스러울 때 어쩔 수 없이 한 경우들은 좀 구별돼야 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문자들. 아무튼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은 2006년에 부동산 조치법, 예. 논문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서울대 논문 윤리 규정이 만들어지고 시행돼서 모든 대학들이 이걸 기준으로 할 때 그런 시점까지 봐야 그 이전이냐 그 이후냐 이런 걸 따져보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지금 뭐 여당 분들도 말합니다만 10년 동안 우리가 진짜 세게 한 것 같다. 우리도 좀 반성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한 번쯤 제대로 정립을 할 시기가 되긴 된 것 같아요.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절대 안 되는 것인가? 왜 야당하고 언론도 주의해야 되냐고 지금 환기를 시키냐면 예. 시민들이 이제는 더 잘 알아요. 지금 바로 막 의견들 보내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당 언론도
제대로 못하면 시민들이 바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스스로 내부에서 레드팀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질문을 하고 있냐, 그럼요.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냐도 예. 한번 점검을 하면서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레드팀 검은 모자 이야기.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